네, 레드캠프 오늘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앞서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 조사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이분은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두산만이 아니라 네이버나 여론 쪽으로 이제 수사를 확대를 했고 이른바 제3조 뇌물 가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네. 우리 검사 출신이신 우리 유상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법률적으로 보면 뇌물가액이 한 170억 되죠. 그러면 아마 제 기억에는 무기징역까지 네. 가능한 최고 중형이, 무기징역까지 예, 가능하다. 예. 형이 예상되는데 이제 그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 중에 돈이 일부 흘러갔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저는 뭐 100%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민 이 당 대표의 경우는 또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단함에 있어서 그런 사실 입증이 안 된다면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그 중에 돈이 흘러가지 않았다 또는 정치자금으로 쓰여진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사안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관건은 그냥 성남 FC로 다 갔느냐 아니면 일부가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갔느냐가 관건이다. 그렇죠. 정치자금으로 흘러갔거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것이 드러난다면 이제 그건 뭐 명확하게 비난 가능성이 워낙 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뭐 신병에 대해서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건 그냥 뇌물자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잖아요. 제3자 뇌물수수죠. 그럼 제3자 뇌물이라는 건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본인이 관여했대 그걸 받는 것은 다른 사람 그렇죠. 별도의 주체가 그렇죠.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 개인한테 흘러갔다는 뭐는 안 나온 거잖아요, 아직은. 그건 뭐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그 계좌 추적은 많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 네.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는 신병철에는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른바 이제 설령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로 갈 수가 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흘러간 네. 여야의 전망이 이렇게 갈리는군요.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종종 전망 좀 해달란다면 전망과 희망이 뒤섞이는 경우가 종종 그렇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건은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갈리는데 이거는 사실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사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근데 아무튼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인데 국민의힘에 네. 그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으로서 차기 당 대표의 제1의 조건, 제1의 자질, 제1의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차기 현재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면 여소야대 상황이 이제 총선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 대표로서는 그 협치와 또 투쟁의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것은 기본이고요. 이게 기본 이건 기본입니다. 이게 정치 구단이 돼야 되는 요건 아닌가요? 예. 근데 기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잘 아시다시피 22대 총선을 지휘하는 것이 차기 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사실 공천의 투명성, 합리성, 또 경쟁력 있는 후보의 추천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면서 자기 공천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천 파열 또는 공천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 공천 주도권의 절제를 할 수 있는 자기 희생, 화합형 리더십 이것이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당대표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은 뭔가 뭐 본인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데서든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당대표를 안 맡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기 대권 주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 이번 공천에서 자기 대권을 위한 공천권 행사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요. 아마 그런 총선 승리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한
그 본인도 예. 자기 대권에서 후보로서 선정될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이건 경험에 기초한 무슨 잘 아시죠?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20대 총선에서 예. 발생했던 옥서들고 나르샤가 대표적으로 그 당권과 그 대통령 간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그를 통해서 저희가 180석까지 예상했던 총선에서 저희가 완전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한 이제 당대표의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와 그 우리 대선 후보 및 당선 이후에 계속되는 당내 갈등이 결국 국민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고 그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주요 원인이 됐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뭐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면 일단은 자기 총선에서의 당대표가 자기 대선을 위한 공천 주도권을 무리하게 행사하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쉽게 하면 이제 그러면 공천이 아니라 사천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갈등이 발생하면 국민들에게 그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면 이번에 총선에서 다시 저희가 다수당을 목표로 하는 그 부분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그 말씀을 실명화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도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유승민 대표는 안 된다고는 받아들이시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네. 이제 본인이 공연하기 대권을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서 당대표를 출마하시는데 본인이 적어도 만일 여기서 우리 당심의 예. 선택을 받으려면 예. 내가 당권을 잡더라도 공천권에 관해서는 결코 주도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제 근데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공천 투명성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차기 대권을 적겠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제가 보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네. 그럼 그건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공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나경원 전 의원이 대권을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제 기억에는.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어떻게 당권 도전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나경원 전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권 도전 의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는. 이건 하지만 전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이건 전망입니다. 이건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판단입니까? 경험적 판단이나 다만 예. 나경원 전 대표께서 생각하신 건 본인도 친윤 그룹에 속해 있고요. 다른 친윤 그룹의 주자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충분한 기대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지 않겠나. 그 시점을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하면 이제 친윤 그룹에서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구도에서 움직이지만 지금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여기서 경쟁력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대안으로 자신이 선택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역시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근데 공천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유승민 전 의원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른바 만약에 친윤 인사가 당 대표가 된다면 공천 학살은 거의 100%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공천 학살이 100%가 된다면 우리 당내 예. 주자들 중에 친윤 그룹보다 비율이 많을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 당내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있질 않은 상태에서 정치를 했고, 그렇죠. 현재 대부분의 그 그룹이 친윤 그룹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선에 저희 국민 공감에 참여한 것도 70명 정도 오셨지만 다 친윤 그룹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천 학살의 가장 기본 모습은 현역 의원 중에서 비윤의 사람을 대부분 탈락시키는 모습인데 대부분이 친윤 그룹인 이 상황에서 네. 공천 학살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천 학살이라기보다는 아마 친유승민계의 어떤 공천에서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적 말씀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이거는 꼭 그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의 전망만이 아니라 거의 이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시도했던 게 네. 대통령 임기 중에 총선이 오면은 내각 인사나 청와대 인사들을 당으로 보내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시켜서 이른바 친위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시도했던 것은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도가 된다면 그런 인사들을 당선 안정권에 이른바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 공천을 주려고 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1차로 오히려 제거되는 사람은 이른바 친윤 핵심일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고차원적 전망이에요. 그래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예. 대통령께서 총선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정치적 그 여정을 같이 했던 그룹들이 총선으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지지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오래 활동했던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룹이 컸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그룹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그런 희망을 하시지만 그 비중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말했던 뭐 공천 학사 이런 부분은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적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뉴스도 나왔던데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잇따라 지금 최고위원 도전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그분들이 왔을 때 경선 과정에서의 흥행에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흥행에 국민적 관심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가센의 김세희 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셀럽화돼 있는 분 아니겠어요? 뭐 신혜식 그 대표도 그렇고 네네. 그러나 당심이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건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저는 그래요? 즉 당원들 또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어떤 답답한 자기들의 심정을 대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호하는 것과 이분들이 당의 리더십으로서 실제로 당에 들어와서 당을 이끌어갈 때 과연 그것을 그 선호하는 것이 그들에 연결될까? 그건 조금 차이가 등가성이나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당선까지는 안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잘 아시다시피 보수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분이 부산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선거 과정에서 존재감 거의 드러내질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비평가로서 또는 뭐 패널로서 예. 어떤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이제 뭡니까 대리 만족시켜주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진 분이 당 리더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강용석 변호사도 그러니까 그 경기지사 경선에 도전을 했다가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케이스로 끝날 것이다. 뭐 그렇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좀 당심도 아마 그런 유사한 모습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40%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여러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추세가 안착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객관적 상황에서 네. 이 추세는 계속 뭐 급상승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국면을 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초기에 우리 당이 이준석 당대표로 인한 당내 갈등이 극심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뭐 윤리위의 징계 또 가처분으로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있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논란을 또 초래한 측면도 있고 또 과장된 어떤 비난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초창기에 이제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가끔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민노총의 화물연대 불법 파업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에 정확히 그 입장을 밝히시고 대응을 하면서 중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그 모습을 이번에 보다 재현시켜 주었다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적으로 신뢰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말씀드린다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할 때 그 국민들과 한번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보여줬던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이 굉장히
뭐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할로윈 참사 또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그 대응할 때 초기에 대응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신뢰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하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고 이제 반대로 저희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당의 사법 리스크를 끌고 가면서 이게 합리적 대안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거의 이제 상실했다고 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예산 합의 후 국정조사를 합의를 하고 다음 날 바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하면서 예산 처리도 완전히 흔들어 놓고 국정조사의 국민적 관심도 완전히 떨어뜨렸습니다. 또 신현영 의원의 그 닥터가 사적 이용에 15분 머물고 사진 찍어서 정치적 이용한 부분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검사들 명단을 공개하면서요. 국민적으로 비판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모든 것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당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중간중간에 모든 조치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조치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저는 대통령의 지지는 계속 상승할 거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러면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힌 것도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연금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확 갈리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케어를 손본다고 했을 때 사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꼭 그것이 정권이나 윤석열 대통령 때 꼭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치인과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저희가 특히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문제는 모든 국민들, 지식인층에서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인들은 결국 선거에서 승리에 우선하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뒤로 밀어버렸죠. 문재인 대통령 결국은 탈원전하면서 그 전기값을 올리지 않아 가지고 결국 그 후폭풍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고 있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는 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지지율보다는 이 부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떤 시대적 과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밀어붙이다 보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인정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너무 무지막지한 말씀이시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실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누구도 지금 하지 못했던 3대 과제를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시대적 소명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요. 분명히 저희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만 그 이른바 중국 비밀 경찰서 얘기 있잖아요. 네. 정부의 관사시니까 혹시 좀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뭐 국정원에서 저희들이 물어봐도 절대 그걸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내용을 쭉 보면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세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년간의 큰 영업 손실, 그다음에 코로나 2년, 사실상 그 정도 월 3천만 원인가요 월세? 이거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장기 유지됐고 또 거기에 근처에 아마 통일전선부인가요 중국 거기 유관단체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저희가 정부에 소집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장이랑 상의해서 현안 질의를 위해서 현안으로서 한번 질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좀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